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우리 저 빈센트 님도 교수님이신데. 아니, 그러네요. 두 분의 교수님. 일단 우리 빈센님은 하루에 하나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막 장중에 2%가 거의 3% 가까이 갔었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다가 2%까지 빠지는 이 5%의 이 변동성을 뭐라고 해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스윙이 크더라고요, 네. 되게. 그 진폭이.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8%. 고점 대비 왜냐면 아침에 6%. 5% 올랐다가 네네. 6% 올랐다가 3% 종가 빠졌으니까. 3% 빠지니까 네. 변동성이 약간 크고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네. 약간 공매도가 느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주로 헤지 펀드들이 고평가돼서 아니면 이제 해칭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오늘 마이크론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크론이 주가가 10% 이상 빠져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걱정하실 텐데 마이크론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서 지금 보니까 유통 물량 대비 2.4%.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매도 비중이 2.1%, 2.2%인데 오히려 테슬라보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요즘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코어 위브. 네. 저도 이따 얘기하겠죠. 코어 위브 공매도 비중이 한 8%. 그래서 조금 선수들은 연말 가면서 어차피 헤지 펀드들은 1년 단위로 정산하거든요. 네네. 성과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통 이제 포지션을 리스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뭐 올라가든 빠지든 그 포지션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해칭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이렇게 공매도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뭐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추이 보면서 연말을 가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뭐 단기 모멘텀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할 때 똑똑하게 잘하는 게 헤지 펀드 그 안에서도 행동주의들인데 뭐 네. 이들의 이제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쵸.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데 이제 프라임 브로커즈 데스크들은 헤지 펀드 플로우를 잘 알지만 우리는 네. 뭐 일반인들은 알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혹시 느는 게 아닐까 왜냐면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 조금 헤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수치가 좀 나오네요 되게 이 2%라는 거는 많은 건가요? 절대적인 수치를 생각해 보면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육장은 꾸준히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 빅테크들 보면 대부분 뭐 1% 미만입니다.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근데 메타가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 면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여간 7종목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빼놓고는 공매도 비중이 한 1% 내외. 구글 알파벳 같은 데는 원래 항상 공매도 비중이 적어요. 왜냐면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돼 네, 있고 워낙 뭐 꾸준히 이 회사 주가는 오르니까 감히 구글 알파벳에 공매도를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일단은 뭐 마이크론의 주가의 급락을 두고 봤을 때 공매도가 많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클 버리가 맞았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뭐 마이클 버리는 솔직히 저는 학점으로 많이 매기잖아요. 네. C 등급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2008년에 맞춘 한 번. 거지 월가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머디 워터의 칼슨 블랙이라는 공매도의 가장 대가가 최근에 이제 AI를 공매도 치는 건 조심스럽지만 자기는 주식을 롱을 들고 있는 거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좀 했었어요. 보통 헤지펀드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롱을 가다가 롱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감히 엔비디아는 공매도는 못 친다. 하지만 이제 거품이 낀 그러니까 AI의 문의를 가진 실제 AI는 아닌 아니면 여러 가지 회계 문제 제가 이제 뭐 회계 문제도 조금 얘기할 텐데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공매도를 좀 들어간다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영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엔비디아 관련한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젠슨 황이 온몸으로 AI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사람 말은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뭐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이게 되게 좀 파워풀 코멘트였어요. Blackwell sales are off the chart. 우리 회사 매출액은 네. 그냥 그림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뻥 뚫고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 갖고 왔는데 이제 요런 거죠. 보통 차트를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차트를 이렇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위로. 근데 뭐 이 정도까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는데 네. 그 AI의 실체는 있는 것이고 이건 리얼이라는 거를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Cloud GPUs are sold out.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금년과 내년에 그 우리 주문 받아서 매출 실현할 게 한 5천억 달러 된다. 근데 뭐 지난 분기에 570억 달러 매출, 이번 분기에 한 650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하니까 대충 네. 계산해 보면 뭐 한 7, 800조 매출 2년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조금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약간 그 반도체 얘기만 오늘은 준비를 네,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되게 좋은 회사인 걸 제가 다시 현금 네. 흐름이나 이런 거 갖고 설명을 하지만 또 후반부에는 실리콘밸리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점을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게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주간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I가 제일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입는 게 TSMC인데 왜냐하면 네. 모든 반도체 주문이 TSMC로 가잖아요. 물론 일부 삼성전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그 결국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그 회사가 미래를 밝게 보는데 물론 증가시킵니다. TSMC가. 근데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의 비중은 줄고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왜 보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게 AI 버블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시장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지난주에 던졌는데 제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 갖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래서 TSMC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뭐 버블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 좀 이르고 실체는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원히 성장할 것 같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엔비디아 위에 그 짙은 색 네. 그 막대 그래프는 엔비디아 매출액이고 그 밑에 하늘색은 순위. 그러니까 네. 뭐 진짜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꾸준히.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도 뭐 6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네. 영원히 성장할 것 같은. 근데 이제 결국 영원하다는 것은 없고 우리 시장에서는 증가율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증가율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둔화가 되는데 둔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지가 않고 엔비디아는 그것을 계속 그 극복을 하고 이제 고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무 분석 같은 거 가르칠 때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 오늘 저 학생같이 이렇게 제가 이런 그 차트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우측은 이제 뭐 매출액이나 이익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그냥 쭉 일직선이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너무 커지거나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니까 이 위로 오른 것은 이제 시장의 예상치고, 약간 꺾이는 것은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실망을 하면 이제 그게 뭐 신뢰가 이제 금이 가는 건데, 이제 지금 하여간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그러니까 그것이 둔화가 된다는 걸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실적을 보면.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성장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때 제약 요소가 시장이 포화가 됐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많이 팔리면 핸드폰 같은 데가 2017년에
15억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데 요즘 12억대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포화가 됐죠. 저도 이거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잘 교체를 안 하죠. 네.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이 생겨서 우리 회사 마켓쉐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 효과 이게 이제 너무 커질수록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근데 하여간 지금은 엔비디아는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데 요 점이 실제 그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할 때 황이 젠슨왕의 요 점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처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일부 고객들이겠죠. 뭐 일부 고객들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성장에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경고한 것은 그러니까 되게 미사여구를 쭉 나열을 했는데 요 한마디가 되게 와닿고 월가에서는 여기 주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고객들이 이게 어떻게 크게 보면 저는 샘 알트만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허접한 떨어진데 코어 리뷰 같은 데는 돈을 결국 못 구하고 이미 정크 스테이터스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도 못 구하는 이제 그래서 데이터 센서의 그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항상 경영자들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교수님 저거를 보니까 영원한 성장의 제약 요인이 한 4개 있지 않습니까? 저 4개가 순서도 좀 다를 것이고 저 4개가 하나하나 따라 주가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IT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건 이미 시장이 포화가 돼서 증가를 안 해서 판매 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만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실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GPU 시장에서는 AMD와 그 엔비디아의 격차는 기술 격차는 엄청 나다고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러면 그러면 결국 기저 효과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우리의 고객이 어떠한 제약이 생겨서 네. 성장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영원한 건 절대 없고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은 지금 AI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칩의 수요가 둔화될 것은 알긴 하지만 근데 지금 그게 당장 내년에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내놓는 건 아닌데 주가라는 것은 과거 현재는 반영이 돼 있고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하는데 네네.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GPU나 뭐 이런 쪽은 AI 쪽은 3년, 5년, 10년 장기적인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우려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오늘 이 시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위아래를 다 살펴도 부정적인 불안한 감이 많은데 이 큰 대세 흐름, 불안감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주가가 좀 내려와서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면에서는 전체 시장은 우리가 보통 한 10%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이제 correction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공식적인 얘기를 하고 20% 하락하면 베어 마켓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으니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장기 투자하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장기 보유하고 그냥 지나치면 잊어먹고 있으면 주가 매일 단말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네.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니까. 예. 조정 국면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하는 아니요. 20%가 아니고 이제 거의 패닉이고 한 10% 10% 내외로 이제 조정 지수 기간이죠. 대비해서 네. 2022년이 베어 마켓이었죠. 그때 이제 그때는 고점 대비 20% 20%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진입을 하면 커렉션 조정 국면 정도 되는 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제국의 작가 정인성 작가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글을 되게 가지고 유명하세요. 계실까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심 네. 많은 분들은 이 정인성 작가 팔로우하는 분이 많고 제 유튜브에 며칠 전에 초대를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올라올 것 네. 같은데
되게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고 SK 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도 하시고 아주 그 내공이 진짜 제가 네. 반도체 하면 애널리스트보다 이분이 훨씬 내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모든 것은 반도체 모든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귀결이 되는데 네. 소프트웨어만큼 발전하는 것만큼 이제 반도체가 따라가지 못해서 버틀렉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절대 우위는 지속되느냐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구동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리더십이 있고 엔비디아 GPU의 우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MD가 결국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는 220V 가정 같은 거고 네. AMD는 110V 같은 거여서 이 차이가 많이 난다.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범위성이나 생태계를 생각하면 엔비디아를 그 누가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리더십은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줘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법으로 조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채권액에 대해서 이거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려는 게 엔비디아의 이익도 좋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자기는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서 투자를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 많이 생겨서 많은 돈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배당은 거의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여앵커 얘기한 것처럼 다른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거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4개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컬럼을 보면 그 빨간 선 위에 보면 237억 달러 지난 분기에 영업에서 현금 흐름을 벌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세 분기 9월 달까지를 보면 665억 달러. 그러니까 한 분기에 뭐 한 35조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내려오면 16억 달러 투자를 해요. 그게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2조 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뭐 30조 원, 40조 원씩 한 분기에 투자하는데 이 회사는 설비 투자 니드가 별로 없어요. 그걸로 왜냐면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 능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2조 원이 좀 남짓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그 부분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거의 20조 원을 자사주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산다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보기에 우리 회사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시그널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 이익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퍼가 28배입니다. 그래서 뭐 버블이다 고평가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그 대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남으면 또 뭐를 쓸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순환 출자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듯이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에서는 스스로 펀딩 능력이 있으면 네. 성장을 하는 거지. 남의 돈 빌려서 무리하게 그러면 거기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엔비디아가 아마 삼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회가 그렇게 독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가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여간 이익 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투자를 안 해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 창출하는 걸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할 거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진짜. 네.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을 모아둔 인덱스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IT가 지난 10년 동안 네. 주가 상승률이 한 20%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지수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칠 것 같은데 지난 30년 동안 32%.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네.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 할 거고 여기 이제 10대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콤, TSMC 쭉 있고 그래서 제가 정인성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오래 들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지만 진짜 좋은 회사가 뭐냐면 브로드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콤 시가총액이 실제 테슬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 체인 IT 회사 사이에서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브로드콤이 되게 더 역할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뭐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퍼가 30배를 훌쩍 넘으니까.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이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브로드컴 같은 걸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 샘 알트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샘 알트만 조금 우리 걱정해야 된다. 실제 자기가 진짜 해본 건 아무것도 없이 천재니까 이제 많이 벌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 그러니까 요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랑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오픈 AI에 대해서 걱정 내지 공격하는 기사를 써요. 뭔가 제 생각에 앵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오픈 AI의 회계를 믿을 수 있냐? 여기 아직 비상장이니까 감사인 회계법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원래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빅4 중에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여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1조 달러 시총을 목표로 조만간 IPO를 한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를 회계뿐만 아니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오비락인데 우리 저 앱스타인 때문에 레리 서머스가 모든 공직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분 뭐 하버드대 총장도 하고 재무장관도 하고 금융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그 사진을 보면 왼쪽이 앱스타인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순진하게 있는 분이 하버드 전임 총장인데 이분이 오픈 AI 이사회 멤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회사고 샘 알트만이 아직 경험이 없는데 이런 큰 어른이 네. 좀 잡아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그 성 스캔들에 연루됐을 가능성 때문에 오픈 AI 이사회에서 물러나서 오픈 AI의 거버넌스가 이 이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를 하고 좀 체크를 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픈 AI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은 회계적인 이슈예요. 이게 지금 보통 6년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 GPU가 지금 그 엔비디아가 1년마다 지금 새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1, 2년 만에 상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클 베리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실제 2023년에 이미 구글은 되게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어요. 그게 뭐 이 회사가 이익을 뭐 좀 조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써보니까 6년씩 가동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여서 이게 약간 엔비디아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신제품을 내면서 고객들이 새로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셔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근데 코어비브 같은 데는 여기는 IPO 전에 그 감가상각 연도를 6년으로 늘려서 이런 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회사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감가상각을 연수를 바꾸는 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과거의 A100 칩도 우리가 지금 잘 구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구동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발현됐고 뭐 쿠다 얘기도 막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 뭔가 논란을 잠식시켜주는 그런 확신을 시장에 던져줬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이 숫자를 얘기를 했다가 2년 뭐 3년 얘기했다가 갑자기 6년으로 늘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아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버넌스상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회계상 그 감가상각 연수를 그거는 이제 이익을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과거에 그 칩들이 구동이 잘 돼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기존 칩이 잘 구동이 돼도 그 시가를 평가하면 그 반도체 그 회계 가치는 지금 값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그래서 실제 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블랙웰 발표하면서 블랙웰이 대량 출하되면
그 이전 세대인 호퍼는 공짜로 줘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실제 제품은 굴러가죠. 가동이 되지만 그러한 회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는 가격은 이제 좀 낮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기술 패권 전쟁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또 과도한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좀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어 위브의 회계 정책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TSMC에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누군지 아세요? 젠슨 왕이요. 젠슨 황이 옆에 있는 거는 누구죠? TSMC의 CEO 회장인 CC 웨이. 이제 같은 대만 사람끼리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와서 치맥을 했어도 형 동생은 아니고 진짜 형 동생은 이제 대만 사람끼리죠, 되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온 거는 좀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네. 엔비디아가 좀 그 젠슨 황이 좀 띄워준 거고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가 그 회사의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예요. 왜냐하면 미래 비즈니스가 좋을 것 같으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면 설비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의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의 비중. 삼성전자도 어떠한 그 트렌드를 유지를 해요. 근데 TSMC가 설비 투자를 작년에 300억 달러, 올해 410억 달러,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2027년에 520억 달러. 그러니까 늘리긴 늘립니다. 하지만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의 비중을 보면 네. 감소했다가 이제는 이제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젠슨 황도 와서 TSMC한테 생산 인력을 2배를 늘려라. 뭐 그 일론 마스크도 그런 압력을 넣고 샘 알트만도 TSMC 보고 공급 능력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TSMC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리긴 늘리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매출액 대비 늘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노련하고 그래서 결국 반도체는 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건데 메모리는 엄청나게 붐 앤 버스트 부침의 사이클이 있고 파운드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어느 시점이 되면 공급 과잉이 가는 것을 TSMC는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인 TSMC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한 열기 수요들이 결국 가장 중심에 있는 TSMC로 하여금 영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와 전략적 행동일 수도 있다. 그리고 TSMC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급을 제한을 가해지지 함으로써 이게 버블이 안 생기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형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내면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아까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의 비중을 감축을 최근에 시켰고 지금 그것을 늘리지는 않는다. 네. 상당히 강한 시그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인버스를 들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저 댓글이 제 눈에 확 띄는데 시장이 물론 쉬어감과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이제 다 끝났다. 지금 뭐 AI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 다 끝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향후에 대해서 이게 어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거품이 이게 진짜 거품이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거품이라서 이게 좀 줄어들지 여부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1%, 네. IT는 연 20% 올랐어요. 물론 지난 10년이 과거 30년, 50년보다는 성장이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귀신같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인버스나 공매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관련한 투자의 방향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지혜 한마디 마지막으로 뭐 주시겠어요?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책임을 질 때는 가장 중요한 건요.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시장을 그냥 안 보는 거죠. 그것도 책임 중에 하나예요. 예, 보면서 불안해하면 뭐 합니까? 예, 안 보면 되죠. 아니요? 봐요?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오늘 받아들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 이 불안감이 바뀌려면 네. 뭐가 나오면 될까? 아, 뭐가 나오면 될까? 네. 숫자. 음. 쇼미더머니. 네. 자,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오늘 시장 좀 담담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